안녕하세요. 그림책 이은미입니다. 오늘 날씨 정말 더웠죠?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바쁜 일상, 더위에 지친 하루. 잠시나마 쉼으로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5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5.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은. 나는 직장에서 팀장이라는 중간 관리자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알 턱이 없었다. 사실 직장이라는 곳에서 생활해본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 직장인의 심리 또는 조직 사회의 생리를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내게 아주 사실적으로 그 힘든 자리에 대해 일깨워준 30대 후반의 중간관리자 남성과 상담한 적이 있다. 나와의 만남을 권유한 것은 그의 아내였다. 남편이 직장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자신이 힘든 것은 물론이고 집안 분위기마저 아슬아슬할 정도라고 했다. 남자는 임신 중인 아내가 하도 권유하자 태아를 생각해 마지못해 따라 나선 듯 했다. 쭈뼛거리며 들어선 남자는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던지 대화를 시작한 지 5분도 안 돼 본물 터지듯 자신의 불만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미치고 환장하겠다고 했다. 입을 열자마자 1시간이 넘도록 줄줄이 마음속의 우라가 터져나왔다. 그렇게 털어놓은 것만으로도 마음의 스트레스가 풀어질 수 있는 걸 이르기에 나는 묵묵히 남자의 말을 들어주었다. 남자가 호소하는 내용은 어찌 보면 평범했다. 자기 아래에 4명의 팀원이 있는데 이들이 너무 책임감이 없고 수동적이어서 팀장인 자기가 모든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직장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 술자리에서 씩씩거리며 나눌 법한 이야기였다. 그러나 남자가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듣고 있자니 단순히 직장생활의 고충이라기에는 남자가 받은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이 아니겠다 싶었다. 저는 26에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위에서 지시한 내용을 한 번도 못 끝낸 적이 없었어요. 예상보다 늦을 때도 있고 상사들 마음에는 안 들 수도 있지만 지시된 일들을 피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정말 뭔 생각으로 사는지. 부서의 어떤 프로젝트가 떨어지면 팀원들이 처음에는 그럭저럭 움직인다고 한다. 회의하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업무도 알아서 분담하고 일의 전체 개념과 팀장인 자기가 하는 말을 잘 알아듣는 것처럼 보인단다. 그런데 막상 일이 진행되면 한 발짝도 진전되는 게 없다고 한다. 이런저런 핑계가 무성하면서 입으로만 바쁘지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게 없다는 것이다. 남자가 최근에 겪었던 일 한 가지를 들려주었다. 부하 직원이 팀원들에게 과제를 나누어주면 언제까지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정해진 날에 회의를 열었더니 2명이 안 나왔다.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연락을 시도했는데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연락이 되지 않았다. 어이없게도 그들은 결근한 게 아니라 잠적을 한 것이다. 어떤 이유도 없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냥 사라졌다는 것이다. 다른 2사람은 멀뚱히 앉아 그 친구 없으면 안 되는데? 그 친구가 그걸 내게 넘겨줘야 하는데? 하는 말이나 하고 있더란다. 내일 모레가 프리젠테이션인데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 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 그 친구들은 회사를 그만둔 건가요? 회사를 그만두긴요. 차라리 그러면 속이나 시원하죠. 직원을 새로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놓고 어떻게 얼굴을 들고 회사에 나올까요? 그러니까요. 한심한 놈은 아예 엄마를 대동해서 나왔더라고요. 참나 원. 그날 기가 차서 모두 혀를 내둘렀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그들 나이가 몇인가. 군대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한 나이에도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 못하고 엄마에게 의존한다는 것이 떠도는 말만은 아니었다. 어이없었을 것 같아요. 저라도 중간에서 참 힘들겠네요. 그러니까요. 문제는 윗사람들은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위에서는 젊은 직원들을 직접 부딪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잘못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관리를 잘못한다고 말이죠. 제가 제일 열이 받는 건 내 잘못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고치고 새로 만들고 하겠는데 나눠준 일은 내가 한꺼번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고가 코앞에 있으니까 처음 몇 번은 에라 내가 하고 말자 하고는 혼자 다 처리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미안해 하거나 거기에서 무언가를 배울 거로 생각했는데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못하면 내가 하겠거니 생각하는 건지 그저 뒤통수나 몇 번 긁고 마는 식이에요. 이건 뭐 부모가 아이 숙제를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내내 남자는 땅이 꺼질 듯 한숨을 수도 없이 쉬었다. 어린 남자가 그렇게 울분을 토하면서 격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는 것도 참 오랜만이었다. 그것은 분개였다. 단순히 부하 직원이 한심하다거나 실망했다는 불만이 아니라 자기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형태에 대하여 마음으로 깊이 분개하고 있었다.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위로밖에 없었다. 문제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남자는 성격이 다르게 급하다거나 화를 조절 못하다거나 하는 편은 아니었다. 남들은 좀 속상하다가 많은 문제를 혼자 유난 떠는 게 아니었다. 여기에 다 옮겨지진 못했지만 말을 들으면 나도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였으니 남자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되었다. 선생님이 아니라 그분들을 만나야 할 것 같은데요. 혹 그분들은 저에게 데리고 올 수 있나요? 걔들이 여길 왜 오겠어요? 절대 안 올걸요? 여길 따라올 것 같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럴 것 같네요. 팀원들은 나를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강제라면 몰라도 자발적으로 무엇인가 상담을 마음할 마음도 없을 것이다. 자신에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그들이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 그 문제가 당장 옆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그것의 여파가 그들 가정까지 미치지 않던가. 단지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라면 내가 길게 할 말은 없다. 그런데 이런 건 젊은이들 자신이 자기 삶을 위해 스스로 자신의 심리를 돌보아야 할 문제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의존성, 성격장애에 해당한다. 말 그대로 자기 일을 다른 이에게 의존하는 경향을 말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너무 빈약하여 다른 이에게 자기 삶을 의존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미 있는 존재로 느끼고 싶어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과 공감, 존경 등의 자양분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다른 사람에 대해 의존적이다. 그런데 자기 생존에 필요한 것을 전적으로 타인에게 얻으려고 하면 병적인 의존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것이 의존성 성격장애로서 심리적으로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의존성 성격장애를 진단하는 DSM-5의 8가지 진단 항목이다. 이 중에 5가지 이상이면 의존성 성격장애이다. 1.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담, 충고 또는 확신 없이는 매일매일 결정 내리는 일을 하지 못한다. 2. 자기 인생이 매우 중요한 영향력까지도 대신 책임져 줄 수 있는 타인을 필요로 한다. 3. 지지와 칭찬을 상실할까봐 두려워 타인의 의견에 반대하지 못한다. 단, 현실적인 보복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스스로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수행하기 어렵다. 동기나 활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판단과 능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5. 타인의 보살핌과 지지를 얻기 위하여 불쾌한 일까지 자원해서 한다. 6. 스스로는 잘해 나갈 수 없다는 과도한 공포로 인하여 혼자 있으면 불편하거나 무기력하게 느낀다. 7. 친밀한 사이가 끝나면 보살핌과 지지를 얻기 위해 다른 관계를 애타게 찾는다. 8.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남겨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비현실적으로 집착한다. 어때요? 그 친구들이 이 중에 몇 가지 항목에 드는 것 같나요? 와, 이런 게 있었군요. 맞아요. 그 친구들은 스스로 하는 것을 무척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 놓고는 결과에 책임도 지지 않는 거예요. 와, 신기하네. 뭐가 그렇게 신기해요? 이 중 모르긴 몰라도 5가지는 해당되는 것 같아요. 왜 쟤들은 저럴까 이해를 못했는데 제 의문에 답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근데 쟤들은 왜 이러한 문제를 안게 된 것일까요? 자신의 붕괴한 마음이 위로도 받고 나아가 그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는 시점에 이르자 그는 그들의 아픔을 연민하게 된 것이다. 요즘 상당히 많은 젊은 세대가 이러한 의존성 성격장애를 보이고 있다. 그들은 직장에서도 또 가정을 이루어도 그리고 하나의 엄마와 아빠가 되어도 마찬가지다. 왜 그럴까?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지도하고 감독해주지 않으면 일상적인 일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그런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여긴다. 이들은 자신들이 책임지는 자리와는 어울리지 않으며 보호와 지지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바라본다. 그 밖에도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는 자발적인 도전 경험이 적거나 아예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스스로 어떤 목적을 세우고 의지를 지켜가며 삶을 개척하는 데 서툴다. 어릴 때부터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의해 주도되는 길을 따라온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다. 물론 그 누군가는 대부분 엄마일 가능성이 크다. 처음에는 귀찮고 화가 나긴 하겠지만 조금 지나 익숙해지는 것이 다. 내 삶이 내 삶이 아니라 누군가가 세워놓고 닦아놓은 목표를 따라 길을 내놓은 대로 가기만 하면 되니 일정 정도 편에서 타협해버리는 것이다. 사실 이렇게 자라온 세대들이 지금 곳곳에서 주체되어 생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진정한 주제로서 서지 못하고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이 일그러진 채 심각한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문제 상황이 오면 바로 좌절을 하고 더 나아가 포기를 쉽게 한다. 이는 관계 맺음에도 영향을 준다. 결국 사람들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누군가가 다가와 먼저 손 내밀어 주기만 바라는 수동적인 성격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들에게 불가리아의 그림 작가 마리아 골레메토비가 쓴 울타리 너머 그림책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다. 안다와 소서는 함께 한 공간에서 생활한다. 돼지 소서는 자신의 본성을 알지 못한 채 안다와 같이 사람처럼 걷고 말하고 놀고 지낸다. 둘 사이에는 전혀 교감되지 않는 정서가 있었고 마음을 나누는 친구라고 하기에는 정반대의 그림이 은유하는 단절의 상태가 보인다. 돼지 소서를 안다라고 말하는 안다는 소서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한다. 입는 옷도 갖고 노는 장난감도 어쩌면 그림책에 나와 있지 않은 소소의 욕망조차도 그렇게 다루어왔는지도 모르겠다. 울타리 너머의 간결하고 서사는 그림과 대비되는 반어법으로 소소의 슬픔을 간절하게 전하고 있다. 내가 그림책의 진정한 묘미를 발견한 대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다. 정말 자신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자, 아니 어쩌면 함께를 선택했기에 감수하며 잃어버리기로 한 자가 느끼는 철저한 고독을 어찌 이렇게 섬세하게 그려냈을까 싶었다. 안다의 서천이 찾아와 혼자 남는 돼지 소소가 소외감을 느끼고 밖으로 나가 야생 멧돼지 산들이를 만나는 장면은 정말 압권이다. 뭔가 소외되고 함부로 다뤄진다는 마음에 상처로 쓸쓸한 감정을 가졌던 소소는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주는 산들이로 인해 충만하고 쪽한 감정을 처음으로 느끼게 된다. 산들이와 있을 때 본능으로 찾은 돼지 소소는 네 발로 움직이며 비로소 융이 얘기한 참 자기로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참 자기를 찾은 돼지 소소는 내면에 있는 자신의 마음, 생각, 욕구 등을 페르소나를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는 성장의 지점에 이른다. 게다가 한 번도 달려본 적 없었던 소소가 울타리 너머 큰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장면에서는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쁨과 감동을 만나게 된다. 도전이라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지 새삼 말할 필요가 있을까? 어느 자리에서나 습관처럼 하이파이브를 좋아하는 요즘 젊은이들은 도전이 얼마나 상큼한 일인지, 얼마나 씩씩하고 즐거운 일인지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막상 진정한 도전은 잘 하지 못한다. 실패의 경험을 두려워하고 외부의 질에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실패의 경험이 사람을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로 신나게 도전한 일은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가슴에 의미는 무엇인가를 남긴다. 스스로 도전한 일이기에 일에 매달리는 매 순간 소소한 성취감이 남아 경험하는 것이고 자기의 장점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고 자기의 진정성을 하고 싶은 일을 어떤가 깨달았다. 마음을 비춰 집중하는 일을 이처럼 성공, 실패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인생의 소중한 경험을 선물한다.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나 자신을 믿는 일이자 도전하지 않는다는 건 나 자신에게 믿을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다. 자발적인 나의 의지로 도전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든 나는 나를 믿었다라는 황금 같은 경험이 남는다. 최선을 다했다는 경험 하나가 100개의 실패 경험을 백지화시킨다. 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림책 한 줄 속에 낭독을 했는데요. 낭독한 부분이 오늘 제가 읽었던 부분하고 딱 맞아 떨어져요. 결국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기 전에 도전을 성공시키는 것도 어쩌면 저희가 성장하는 일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소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 떠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 하루하루 노력하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참 애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